정치후진국 경제 최빈국인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니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인데요? 자네,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직접 겪어보면 깜짝 놀라고 말걸세. 일단 다녀와 보게나.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방법은 바로 고속열차를 타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KTX와 SRT라는 두 개의 고속철도가 있어 먼 곳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회의 시간을 착각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던 호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뜬 후 당일 2시에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서둘러 KTX에 탔을 때에도 느리게 출발하는 KTX 때문에 회의에는 절대로 가지 못할 거라며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KTX가 출발한 지 30초도 되지 않아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인으로 출장이 잦은 직업인 해외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름은 포비에르로 26살이랍니다. 처음엔 사수를 따라 출장 업무를 다니며 수출과 수입에 관해 조율을 하며 일을 배웠는데요. 계속 일을 배우다 보니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부터 사수 없이 제가 단독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해외 출장이 아니더라도 호주 내에서도 많은 주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어요. 호주는 주가 상당히 많은데 주와 주 거리가 상당히 넓어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타는 게 익숙하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몇 시간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해야 한다면 밤에 버스를 타고 자면서 이동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출장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도 아니었지만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사하는 업계가 업계이다 보니 듣는 이야기가 많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중 제가 경험했던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말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이 많았답니다. 중국도 호주처럼 상당히 크고 항상 TV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호주 내에서 중국 무역에 상당히 관심을 쏟는 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작은 이윤을 남기고 수출하더라도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중국의 출장길은 수월하지 않았어요. 중국 기차 예약 시스템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은 인터넷 예약이 어려웠어요. 보안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인터넷 예약을 하더라도 취소나 변경이 쉽지 않아 매번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땐 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답니다. 호주처럼 공항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기차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거기에 중국 기차역은 아직도 연착이 발생했어요.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 발전이 고르게 되지 않았던 거죠. 중국 철도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건 출장을 하는 내내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약속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해외 무역업에서 연착이 된다는 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갔던 시기는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우 더운 실내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했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떠한 대처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숙소에 먼저 도착해 샤워를 하고 다시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국에서 출장을 하는 내내 긴장된 마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좌석 간격이 상당히 좁았는데 이로 인해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피로감이 더 상승하면서 예민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중국 기차 내에는 흡연이 허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호주 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구역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흡연자의 입장도 상당히 배려하는데요. 중국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탑승한 칸에서
흡연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이 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했어요. 담배 연기는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실내 공기가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일정이 끝나면 빠르게 호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가는 김에 좀 더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중국은 아니었죠. 일 때문에 또 오더라도 되도록 다른 팀원을 보내고 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자리도 불편하고 담배 냄새로 기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착하게 되면 정말 별로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중국인 특유의 언어에서 주는 시끄러움은 그 어떤 좋은 상황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 떠들어 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솔직히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 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시아에서 큰 나라인 중국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문화 강국에다가 호주까지 진출한 여러 영화나 음악이 성공했어도 나라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요. 한국에 도착했던 첫 느낌은 중국과 사뭇 달랐다는 점이에요. 생긴 건 사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구분하지 못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을 말하라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았어요. 공항 내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을 잘 피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시끄럽지 않은 게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공항에서 보고 나니 조금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느꼈던 불쾌한 느낌들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어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검색했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보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전 인천공항과 연결된 지하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중국과 다르게 별도의 검색대가 없다는 데에 이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탈 때 공항 검문대처럼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계속된 검문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일쑤였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속적인 사회 분위기가 감시받는 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거나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누구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호주처럼요. 하지만 호주보다 지하철은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죠. 많은 한국 여행 후기에서 극찬하는 것처럼 지하철역마다 있는 화장실이 한몫한다고 저 역시 생각했어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으며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숙소를 정한 건 다른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호주 내에서도 다른 주로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었고 중국 출장을 갔을 때도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숙소를 잡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로 숙소를 정하고 이동했죠. 서울은 많은 차들이 있어서 항상 도로는 복잡했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어서 편리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무사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가 소름 끼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정확히 4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도착했던 당일은 피곤함의 휴식이 일정이었고 3일째 되는 날 서울에서 회의를 끝낸 후 3일 저녁까진 일정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간단한 서울 관광을 마치고 저녁 회의를 위해 이동할 생각이었어요. 4일째 되는 날 회의 장소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는데 호주처럼 주와 주 사이가 상당히 먼 게 아니라 이동 시간을 고려한다면 점심시간에 이동을 시작하면 충분했거든요. 서울에 온 일정이 좀 빡빡해서 별도로 출장 이외 시간을 더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 중간을 이용해 서울을 관광하고 싶었는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던 저에게 거래처에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시간이 괜찮다면 2시 회의 전 점심을 같이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회의는 분명 저녁 6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4시로 예매해 두었는데 아침에 도착한 문자에서 말하는 회의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시간을 착각했던 거였어요. 오후에 회의라 서울에 도착하면 저녁이겠구나 생각했던 걸 저녁이 회의 시간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걸 아침에 일어나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되었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회의 시간을 미룰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일정상 점심을 같이 먹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정도였죠. 예정된 2시에 보자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씻고 일단 호텔을 나와야 했어요. 어떻게든 오후 2시에 부산에 도착해야 했죠. 호텔에 나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침 8시였어요. 어떻게 가는 게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인지 머릿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놓은 비행기표는 오후 4시였기에 혹시 그 전에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표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2시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숙소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부산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다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비행기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본 건 택시였어요. 물론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올 건 알았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에서 시간을 어긴다는 건 계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늦지만 않는다면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택시를 잡아 부산까지 2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택시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출근 시간과 겹쳐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만 2시간이 걸릴 거라면 차라리 KTX를 타고 가는 게 늦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차가 아무리 빨라도 거리가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택시 기사가 알려준 대로 그나마 늦지 않게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용해 KTX 표를 찾았는데 다행히 10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느라 이미 30분 이상 허비했는데도 탑승 시간까지 시간이 넉넉했죠. 도착 시간이 3시간이 안 걸린다고 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도착한다면 다행히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서울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 여관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촉박하게 이동할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여유 있게 KTX를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KTX를 탑승했을 때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일반 기차와 다르게 겉모습이 날렵한 게 특징으로 보였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별다르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하철보다 좀 좁은 것 같았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KTX가 처음 출발했을 때도 의문이 생겼어요. 분명히 부산까지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막상 중국에서 탔던 기차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며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초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씩 속력을 내기 시작하던 KTX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탔던 기차와 전혀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몇 배속이나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표를 예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착 시간을 봐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두었거든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KTX 기차에 탑승하고 나니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차 안에서 조금 있을 회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2시간 조금 더 달렸는데 잠시 후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죠.
전 너무 놀라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지 2시간 30분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3시간이 걸리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도착해버린 거죠. 부산역에 내려 여유 있게 부산 지하철을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의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심지어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한 거였어요. 제가 회의 장소에 도착한 지 10분이 조금 넘었을 때 한국 팀에서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먼저 도착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한국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고 답했죠. 한국 직원은 어제 부산에 내려와 잠을 자고 온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대부분 전날 내려와 하루 숙박하고 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웃으며 답했어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랬겠지만 회의 시간을 잘못 알아서 아침에 알게 되었고 급하게 내려오느라 전날 올 생각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국 팀원들은 당황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잡아도 되고 변경해도 된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한 저의 노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더군요. 전 너무 고마웠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회의 참석을 위해 고군분투했을 저를 배려해 준 거죠. 하지만 저는 회사를 대표해 왔기에 다음에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KTX 열차라면 제가 한국 어디에 있든 약속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훌륭한 기술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들은 한국이 상당히 좋은 나라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었어요. 당연히 계약은 잘 성사되었고 한국 지역의 담당이 필요하다는 말에 자처해서 제가 맡는다고 했답니다. 한국의 KTX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었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약속된 회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KTX를 이용했던 호주 여성 포비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출장을 다녀봤던 터라 3시간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일정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KTX를 타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KTX의 서울 부산 간 소요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인데요. 이런 훌륭한 교통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포비엘 씨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국도 여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녀가 더욱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선생님과 선생님이 데리고 온 인형 같은 소녀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 간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출신의 소녀들과 코치가 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어여쁘게 생긴 이 소녀들은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주니어 피겨 유망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양국 간 피겨 프로젝트 훈련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여유롭기로 유명한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이 대부분인 이 팀의 유망주들은 사실 한국을 이번에 오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겨의 원조 나라에서 어떻게 경기장 하나 제대로 없을 만한 그런 나라까지 가냐며 피겨 강국도 아닌 이런 나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컴플레인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된 그날,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망주로 불렀던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역시 한국이 재수가 없다며 울고불고 절망하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부상을 당한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감사까지 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친 게 행운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걸까요? 프랑스 피겨 팀과 한국 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창 피겨 유망주의 나이인 10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비안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겨우겨우 가게 된 학생들과 한국으로의 여정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지금은 피겨를 가리키고 있지만 예전에는 나름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제 지역에서는 저를 따라다니는 남성 팬도 꽤 많긴 했었죠. 큰 키에 예쁘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유럽권 선수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피겨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양에서 시작된 피겨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겨부터 가르치셨죠.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의사였고 엄마는 외가댁이 대대로 교육자 출신이라 친구들보다는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부자다 싶으면 웬만해서 모두가 피겨를 배우게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피겨를 배우는 게 학부모들과 상류층 사이의 붐처럼 불기 시작했고 저도 그 여파로 피겨를 시작하게 됐어요. 엉겁결에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잘해서 쭉 하게 된 케이스라 볼 수 있죠. 지금은 피겨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져서 특별히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피겨를 배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넉넉한 집안이긴 한 것 같아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모두 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지만 많은 운동 종목들 중에서도 피겨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축에 속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겨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코치진에서 예의 없게 느낄 수 있지만 집안 형편부터 묻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돈이 대단히 많이 드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동계 스포츠 종목이 그렇지만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공 스케이트장이 없으면 피겨를 할 수 없어요. 천연 스케이트장이 있는 기후여도 기술 연습은 결국 실내 링크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시설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예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스포츠라 하면 대표적으로 골프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싼 장비 강습료 장수 대관료 등 피겨와 가장 비슷하긴 하지만 피겨와 골프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대회의 수와 상금 규모죠. 그러고 피겨보다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편이에요. 골프는 선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다 많은 스포츠니까요. 하지만 피겨는 취미로 하긴 기술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서 취미로 선택받는 운동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은퇴한 선수들이 취업을 할 일자리가 부족하죠. 자리가 난다고 해도 그마저도 다 인맥으로 아름아름 추천해줘서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때 따로 공고가 따로 뜨는 일도 적어서 취업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걸 뚫고 강사가 된다고 해도 대부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고 근무 여건이나 복지가 최악이라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선수를 이끄는 코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겨로 재능을 보인다고 해도 집에 돈이 없는 형편이거나 따로 후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겨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하라고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취미 정도로만 즐기는 걸 추천하죠. 왜냐면 선수가 되는 길로 들어서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니까요. 몇 달마다 부츠도 바꿔야 하고 링크장 대관비, 코치 비용, 안무 비용, 의상 비용, 전지훈련비, 대회 경비 등 이 모든 게 선수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내하는 게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 이상을 벌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혹은 골프 같은 경우는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금만 타면 여태껏 훈련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 것 보상할 만큼이 가능하지만 피겨는 그렇지 않아요. 대회에서 상금을 타더라도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는 비용에 비해선 턱없이 적을 거예요. 상금도 적은 데다가 대회도 적어요. 경우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겨 선수들의 주 수입은 이런 상금이 아니라 광고나 출연,
협찬 등에서 하는 부의 활동이 되곤 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피겨 선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먹고 사는 게 막막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죠. 대회의 수가 얼마나 적냐면요. 그랑프리 시리즈와 세계선수권, 유럽선수권, 4대륙 선수권 대회 정도만 있고 여기에서도 우승 상금이 걸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 탄 상금으로 선수 생활 내내 들었던 비용을 감당하긴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겨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겨를 추천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기도 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앞길이 어떨지 뻔히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죠. 피겨는 종목 특성상 선수 생명도 짧고 쇼트트랙보다 부상 위험이 아주 높을 만큼 고난도 기술을 해내야 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큰 부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릴 때부터 어렵고 위험한 기술을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은 언제나 따라다니고 같은 동작을 수없이 연습하다 보니 힘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어린 나이로 감당하게 하기엔 다소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겐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피겨는 최소 5살이나 6살쯤 시작해서 10년 정도를 타면 10대 중반이 전성기가 오는 시기인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팀 친구들이 딱 전성기의 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장 주의해야 하는 나이기도 해요. 신체적으로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거든요. 보통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피겨가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에 체형도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스케이팅에 적합하지 않게 변해버리면 그건 정말 최악의 결과라 할 수 있죠. 피겨라는 명칭 자체가 빙판 위에서 마치 도형을 그리는 컴퍼스나 붓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움직이는 데서 유래했고 유럽이나 북미에서 빙판 위에 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는 것에서 유래하게 된 스포츠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이트날이 빙판에 그리는 궤적을 연구하고 스케이팅과 발레 그리고 댄스까지 결합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붓이 되는 게 결국 선수잖아요. 선수의 몸이 너무 통통해지면 그 효과를 낼 수 없어 체중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되곤 하죠. 피겨는 선수가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수단이 돼요. 빙판이나 아이스링크에서 음악에 맞춰 스케이팅 기술을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표현력 등 연습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술 하나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상당히 길고 대회를 나가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과외 경쟁인 종목이라 피겨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죠. 또 아무래도 피겨는 심사위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스포츠이다 보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진입 장벽은 이렇게나 높은데 성공 가능성과 이익은 굉장히 적은 스포츠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피겨는 은퇴 시기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스포츠예요. 다른 스포츠들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피겨는 정말로 제한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나이 또한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빠른 편이죠. 저도 지도자를 하기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대학교를 거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공고가 뜬 건 아니고 부모님과 잘 아시는 분과 연계돼서 추천받아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하고 보통 다 지도자를 꿈꾸긴 하지만 저처럼 순탄하게 취직을 하는 건 사실 엄청난 수상 경력이 있는 거 아니면 힘들어요. 즉 선수나 지도자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인 집안이어야 시도할 만한 운동 종목인 거죠. 운이 좋게도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일 아니면 안 된다는 부담이 적어서 그런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편이라 성과도 좋았죠.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선수 생활도 마치고 이렇게 지도자까지 돼서 가장 유망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됐죠. 지금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돈 좀 있고 아이가 재능을 보이면 피겨를 가르치고 싶어 혈안이 되곤 하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피겨는 대단히 보수적인 운동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종차별도 강하고 성별도 아무나 절대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였죠. 피겨를 한다고 하는 남자는 당연히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거나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선수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19세기 정도에는 남자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가 점차 같이 하고 따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발레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피겨와 발레는 거의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다 발레는 특이성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피겨가 뭔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피겨나 동계 스포츠라 생각하면 대부분 러시아가 강국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의 스포츠들의 진심이라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금속재날을 부착한 스케이트 자체도 유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모든 문화의 시작과 지금 유행하게 된 많은 것들이 시초인 유럽으로 향한다. 생각할 만큼 운동이나 문화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으로 피겨 훈련을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저에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여는 것도 아닌데 학생 가족들은 왜 그런 조그만 나라까지 가야 하는 거냐며 한국에 제대로 된 경기장이나 있는지 엄청 큰 반대를 했어요. 피겨를 하기 위해선 아무 경기장에서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기장이 필요해요. 국제 규격은 길이 60m 정도, 너비 30m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여야 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국제 스케이팅 연맹이 주관하는 선수권 대회와 동계 올림픽 대회, 동계 유스 올림픽 대회는 2개의 실내 링크가 필요한데 링크는 반드시 난방이 가능한 설비가 있어야 하죠. 이외 중요한 설비로는 관중석과 함께 시설이 꼭 있어야 하고 선수들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킹되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얼음의 품질인데요. 빙판의 얼음 두께는 5cm로 200차례에 걸쳐서 0.2mm씩 적층 박식으로 얼려서 영하 3도에서 4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좀 까다롭죠. 이런 고품질의 얼음 표면이 제공되어야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얼음 표면이 얼마나 평활하고 매끄러운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좋아야 선수들이 자유롭게 몸을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죠. 얼음의 두께나 깊이는 얼음의 튼튼함을 느끼게 해주고 얼음 결정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선수들은 딱 서보면 얼음의 컨디션이 어떤지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얼음의 밀도예요. 밀도는 더 빠르고 예술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얼음이 피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국제빙상연맹에서 얼음 등급도 관리하고 나누거든요. 고품질 등급은 얼음이 매우 평활하고 깨끗하고 얼음 결정도가 높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된 얼음이에요. 중간 수준도 나쁘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품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선수들이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순 있지만 안전성에 비해선 고품질에 비해 부족할 수 있죠. 우리는 딱 서서 타보면 어떤 등급인지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경기장이 좋다고 하는 건 즉 얼음 등급이 좋고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장차 선수로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했죠. 애들이 선수로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설명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도통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갔지만 선생이 된다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응대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이 사실을 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럼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지만 극성스러운 부모들 때문에 그 시간들이 기억도 안 날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한국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들은 그 훈련 자체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 푸시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황당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장 얼음 등급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한국의 피겨 연맹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런 제 설명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같은 피겨 강국도 아니고 무슨 한국이냐며 끝까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부모들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죠. 한국에서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자 신이 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기회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유망주 선수들과 국제 트레이닝을 통해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가장 베일에 쌓인 실력자 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한국의 실제 실력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 수준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피겨계에서는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특히 여자 선수들이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유영, 최지원, 박소영, 김하늘 선수들이 높은 점수를 받거나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유영은 여러 번이나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한국하면 사실 피겨계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전설의 선수 김연아의 나라 아니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설마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거라고 다음을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그 다음은 더 잘하고 그 다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최초로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에서 3회전 3단 점프인 트리플 엑셀을 착지한 선수였어요. 그 영상은 피겨 선수들에게 꼭 봐야 하는 전설의 필수 영상으로 회자되죠.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피겨 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싱글 부문 5번의 우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까지 세웠죠. 그녀는 한국에서도 대단한 선수이자 영웅으로 불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특히 피겨를 하는 같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그런 김연아 선수의 나라를 간다니 솔직히 저는 한국을 간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좋았죠. 어릴 때부터 한국을 진짜 좋아하고 늘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볼 기회가 없다 보니 못 가다가 이렇게라도 가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덕분에 갈 수 있게 된 이 여정을 준비하며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의 훈련이긴 하지만 유망주들과 가는 거기 때문에 연맹에서도 지원금을 넉넉하게 준다고 했고 뭐 돈이나 가서 쓰는 생활비 때문에 걱정할 아이들은 아니니까 그냥 가서 안전하고 멋지게 그 시간을 보내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과 저까지 총 5명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코치진은 많았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진은 남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고국에 남기로 했고 부러움을 받으며 저만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미안해서 어떡하냐는 말을 했지만 속으론 미안하기보단 신나기만 했죠. 그렇게 드디어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도착한 공항에서 아이들을 체크하고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동안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기분이 업되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겠는데 기다리던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과 짐을 빠짐없이 잘 챙기며 공항에 입국 수속을 위해 앞섰어요. 인원이 한둘도 아니다. 보니 꽤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고 서둘렀는데 제 걱정과는 전혀 달리 우리 전체 인원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실제로 다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놀라운 첫인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무슨 일이 생길까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손쉽게 되고 나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자 커다랗게 제 이름을 써둔 플랜카드가 보였습니다. 그런 건 선수일 때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서 마치 제 스스로가 스포츠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네요. 한국 코치진이라 소개한 유형과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서둘러 미니밴에 짐을 올렸습니다. 딱 들어도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인 게 티가 날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앞으로 갈 일정들에 대해 브리핑받고 세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한국 공항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날 서두르는 척 일찍 오고 둘러봐야겠다 생각했죠. 학생들은 계속 우아하며 감탄하고 했어요. 운동선수인 것만 빼면 평범한 소녀들이라 참 귀엽더라고요. 우리가 탄 배에는 TV도 달려 있었고 미니 냉장되고 있어서 애들이 우아하며 소리를 지르게 된 건데요. 사실 속으로는 저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 유소년 피겨를 위해 이렇게나 지원해 준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한국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감탄의 목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참으려다가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의 사진까지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연지는 우리에게 내일부터 한국 선수들을 만나 친선으로 함께 트레이닝을 시작할 예정이고, 마지막 일정쯤에는 홍보 영상용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 정도가 있을 거라 말해줬어요. 코치들끼리 회의는 매일 이루어질 거라 말해줬죠.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한국에 대해 보고 싶은 곳을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었죠. 생각지도 못한 빨리 찾아온 자유시간에 어딜 가야 하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튀어올랐다가 우린 성수를 구경하고 한강을 가보자는 의견으로 통일을 했어요. 연지는 짐은 우리 숙소에 각자 넣어놔 줄 테니 재미있게 놀고 내일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죠. 우리는 근처역에 내려달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타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데리고 다니는 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유럽에서는 혼자 다닐 때도 눈 깜짝할 사이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등 안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이들의 안전은 온전히 제 책임이기 때문에 애들까지 다 어떻게 안전하게 케어해야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에 타보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모두 쓸모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서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는 도움을 줬고 제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다가와 지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취침을 하고 있거나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한 곳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대중교통은 타봐야 그 매력의 증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정말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에 우리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국도 환승과 비슷한 게 있지만 할인이 미미하거나 한국처럼 무료 환승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천재가 아닐까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환승체계 시스템은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의 시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지만 겨울이라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방안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해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파라솔을 횡단보도에도 설치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민들을 위해 이 정도의 세금을 쓰는 걸 보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 줄은 몰랐어서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매일 부모님들께 안전하게 잘 있다는 보고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했는데 한국의 시설들을 학생 부모님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한국의 시설에 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해 보냈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부모님들도 점점 마음을 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안심했던 건가 봐요. 긴장을 놓고 있다가 결국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수에 도착해 신나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비명소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명히 놀라서가 아니라 고통이 섞인 비명소리가 분명했죠. 저는 너무 놀라 아이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설명해 주길 우리 팀 아이들이 한국을 구경한다고 들떠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그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하수구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걸 주우려던 가장 에이스인 써니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까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내일 당장 합동훈련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팀에서도 가장 에이스인 선수가 다쳤으니 저는 큰일 났다 싶어서 발목을 살짝 확인해 봤더니 열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었죠.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머리가 굴러가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써니는 계속해서 휴대폰 어떻게 하냐고 철없이 울고불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속으로 별 비속어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제 마음도 모르고 휴대폰만 찾는 모습이 그렇게 철없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우선 써니를 달래고 급한 대로 유연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연지는 지금 바로 가도 성수 쪽이 워낙 막혀서 바로 가도 꽤 걸릴 거라며 우선 구조대에 영상통화로 신고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면 외국어로 해도 괜찮으니까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이동하면 거기로 온다는 거였죠. 저는 유연이 알려준 대로 구조대에 영상 전화를 걸었고 정말 유연의 말처럼 외국인도 편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제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정말 급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여튼 정말 빨리 그들이 도착했던 게 기억나요. 굉장히 영어를 잘 구사하는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인지 물어봐서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자 저와 써니부터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써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휴대폰이 없이는 절대 안 간다며 꼬장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이야기했는데 괜찮다며 구급대원 두 분이 갑자기 긴 꼬챙이를 가지고 오더니 깊숙이 꼬챙이를 넣어서 휴대폰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다면서 괜찮다고 오히려 죄송스러운 우리를 달래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분들인데 그 앞에서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다니 말이에요. 저희 전체는 우선 다 병원으로 이동했고 유연히 병원으로 도착해 주었어요. 저와 써니는 병원에 있기로 했고 연지는 다른 선수들을 우선 숙소로 이동시켜 주기로 했죠. 유연이 없었다면 깜깜했을 거예요. 정말 그녀에게 고맙더라고요. 처음 오는 낯선 곳에서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사고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이게 해결되는 걸 보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구급대원들에게 다가가 얼마를 계산하면 될지 여쭤봤어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긴급 상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도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 과금이 당연히 되거든요. 그런데 구급대원분들은 무슨 소리냐며 무료라고 하셨죠. 유럽에 비해 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신속하게 심기의 검사와 긴급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1시간 정도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믿기질 않더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 근육이 놀란 것인데 바로 무리할 순 없고 조금 찜질을 하며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저에겐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죠. 바로 써니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일이었어요. 써니 어머니는 우리 코치진들 사이에서도 기피하고 싶은 대상.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깐깐하고 유난스럽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모든 건 제 책임이니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야기할 새도 없이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귀한 딸을 그딴 나라를 가지고 결국 이 꼴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딴 후진국에 가서 하는 치료를 어떻게 믿냐면서 소리치는 통에. 저는 쩔쩔매느라 제대로 설명이나 해야 하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써니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데 한눈 팔다가 다친 거고 그렇게 진상을 피웠는데도 오히려 한국 구급대원들 덕분에 잘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써니는 이 와중에 색 하나 찍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끝까지 저런다니 답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지도자로서 의지를 꺾이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유심히 살피던 의료진이 혹시 의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냐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병원 관계자가 대신 소개하겠다며 이야기했죠. 그분은 으박 지르는 써니의 어머니에게 환자분 결과 듣고 싶지 않으세요? 라며 나지막하고 카리스마 있게 말하더니 순식간에 써니 엄마를 조용히 시켜버렸어요. 그러더니 검사를 한 결과와 처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그러고 이 모든 게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코치님 덕분이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다시 저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다시 돌아오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써니도 아이가 잘하긴 하지만 실력만큼 인성이 따라와 주질 않아 늘 걱정이곤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 것 같더군요. 대망의 병원비 계산이 남았습니다. 사실 얼마가 나오든 저에게 상관은 없긴 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계산 안 해주면 나중에 또 부모들 사이에 큰 컴플레인이 발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내야겠다 생각하며 카드를 꺼냈죠. 아마 유럽 물가로 따져보면 응급병원비니까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유연에게 전화가 오더니 협회 측에서 선수보험을 들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 보험 덕분에 거의 한국 돈으로 20만 원 선으로 검사와 처치까지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죠. 저는 이런 최신식 대형 병원에서 1시간 안에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내도 되는 건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유연히 하는 말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보다 더 적게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국은 의료보험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한국은 정말 사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고 써니를 데리고 숙소로 향했는데 깜빡하고 다음날 훈련 전에 다른 선수들이 먹고 챙겨야 하는 필요 물품들을 미리 샀어야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못했단 걸 알았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들은 24시간 넘는 게 없이 다 팔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사서 숙소로 돌아갔더니 제가 사온 걸 보더니 여성용품이 필요하다. 꼭 저지방 마요네즈가 있어야 한다. 등 끝없는 진상을 피우더라고요. 아, 정말 짜증났습니다. 이미 장도 다 봐왔고 또 나가기엔 저도 체력이 이미 한계에 닿았거든요. 저에게도 오늘 하루가 무척이나 너무도 고단하고 길었는데 애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정말 너무하더군요. 저는 그럼 아침 일찍 사다 준다고 하면서 유연에게 아침 일찍 여는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연지는 그냥 시키면 된다면서 저에게 뭐뭐 필요한지 묻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한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알려주었죠. 정말 많은 분량이었어요. 그러더니 연지는 협회 활동비에서 사용하겠다며 내일 아침에 문을 열어보란 소리를 했죠. 정말로 마법처럼 다음날 아침 제가 전달했던 모든 목록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도착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 문 앞에 있는 걸 가져가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게 더 믿기질 않았죠. 유럽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눈앞에서 보고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써니는 이틀 쉰 덕에 훈련에 합류할 수 있었고 우린 한국 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도 함께하고 캠페인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경기장의 빙질이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딱 올라서 조금 타보자마자 저와 선수들 모두가 한 번에 느꼈죠. 이건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고 모든 시설이 최신식의 최고급이라 한국 동계 스포츠가 왜 그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보니까 한국은 정말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았어요. 과일 가게부터 편의점은 기본이고 화장품, 애견용품, 꽃가게, 반찬, 음식점 등 없는 게 없었죠. 유럽은 최근 무인으로 된 스토어들이 지속되는 범죄 표적이 돼서 있던 곳들조차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그마저 남은 곳들도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무서워 이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려 곧 닫을 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무인 마트 이용 모습은 유럽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마치 양심의 경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는 며칠간의 훈련들을 마치고 한국 팀들과 꽤 친해졌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졌어요. 서로에게 고맙고 꼭 다시 보자는 이야기들을 하며 마지막 스케줄을 소화했죠. 함께 찍는 지면 촬영을 마치고 헤어지는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됐어요. 한국식 삼겹살은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놀다 보니 그 콧대 높던 써니가 한마디 하더군요. 사실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다면서 정말 큰 자극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러시아나 미국 선수들과 연습을 할 때도 이런 말 한 번 안 했던 그 써니가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피겨 플레이는 완벽에 가깝긴 했어요. 기술력과 특히 표현력이 남달랐죠. 무대를 장악하는 장악력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회식을 마치고 첫날에 가보려다가 가지 못했던 한강을 다 같이 가보기로 했는데요. 가서 한강라면이라 불리는 것도 먹어보고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있는 동안 지루하다거나 한 번도 뻔한 곳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과 가장 달랐던 점은 속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활 속의 자리에서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아주 간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한국에 있다가 느린 게 당연한 유럽으로 돌아가자니 갑자기 답답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쉽지만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가 생겼어요. 한국으로 다녀와서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 써니도 놀랍도록 기술력이 성장했고 특히 표현력이 눈에 띄게 풍부해졌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나아진 모습이 뻔히 보이니 한국으로 다녀온 게 잘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 모든 건 한국 선수들에게 받은 긍정적인 자극 덕분이었어요. 게다가 써니가 사실은 본인 스마트폰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거고 그걸 오히려 구급대원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써니 어머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됐네요. 저는 한국에 다시 꼭 가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과 말고 저 혼자서 자유롭게 말이에요. 한국에 며칠 있었다고 유럽이 답답해 죽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한국만이 가진 빨리빨리 문화 덕에 편의성을 중시해서 발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건부터 기술 심지어 서비스나 사람들의 의식 수준 문화의 큰 틀까지도 말이죠. 느린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럽인 입장으로 보기엔 한국의 놀라운 실용적인 것들은 그냥 마법 세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국은 뭐 하나 제일 좋은 걸 딱 꼬집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든 면이 완벽했어요. 아마 한국을 갔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재방문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국이 어땠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해요. 왜냐면 한국에 관해서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한국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발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발전을 한 거라 진짜로 방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